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민주당과 정의당, 과연 국회 인준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6월 1일 지방선거 전망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잠시 뒤 뉴스큐에 출연합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예비비 일부가 상정될 걸로 보입니다. 신고 권력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잠시 뒤 함께 알아봅니다. 네, 먼저 인수위 소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죠. 한덕수 전 총리, 오늘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내각에 첫 단추를 할 수 있는 총리 후보자 지명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장 차관 인사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어제 윤 당선인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본격적인 내각 구성에 돌입했는데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오늘 지명 이후 첫 출근을 했죠.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오늘 아침 9시 반쯤 인수위 주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건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길에 나선 한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는 하여튼 곧 있게 될 우리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아주 성실한 그런 준비를 해서 우리 인사청문회 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 후보자는 앞으로 이곳에서 인사청문회 자료를 검토하고 내각 인선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내각의 첫 단추를 할 수 있는 총리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이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장 차관 인선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인데요. 일단 경제부총리는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유력하게 거론됐던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개인 사정으로 후보군에서 배제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이 세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은 추경호 의원이 유력하게 떠올랐고 경제 1분과 간사를 맡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거론됩니다. 외교부 장관 후보로도 국민의힘 박진 의원과 외교부 차관 출신인 조태용 의원이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는 인선과 구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다음 주 이내에는 새 정부의 전체적인 내각 구성을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선은 도덕성을 겸비하고 실력과 능력으로 신뢰감을 구축하는 것이 제1 또 제2의 요건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총리 후보자가 지명되고 내각 진용이 하나둘 갖춰질 걸로 보이는데 우선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 어떻습니까? 네, 한덕수 후보 총리자 임명을 두고 윤 당선인 측은 외교와 통합 또 경제와 통상을 관통하는 인물이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 후보자가 과거 김대중 또 노무현 정부에서 중책을 맡았던 만큼 여소야대의 상황을 돌파할 카드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여야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우선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향해 인사청문회를 통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 한 후보자가 역대 정부에서 가렸던 이력은 중요하지 않다며 인사청문 TF를 구성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국무위원 후보들에게도 문재인 정부가 적용한 인사검증 7대 구조 기본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며 고위 공직자는 갈수록 더 엄격한 잣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에선 한 후보자의 저축은행 사태 책임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 측 국내 법률 대리인이던 김앤장 고문을 맡아 거액의 급여를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무리한 공세에 나설 경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고심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공연한 트집과 검증이란 이름으로 둔갑한 발목 잡기를 하지 말고 제1야당의 품격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인수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국정과제 1차 초안이 보고된다고요?
네,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국정과제 1차 초안이 보고됩니다. 분과별로 올라온 내용이 취합된 1차 초안이 안철수 위원장에게 보고됐는데요. 앞으로 안 위원장은 이 보고를 기반으로 분과 간의 협력과 조율 또 내용 다듬기를 거쳐서 국정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보고는 내부적으로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는데요. 안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1차 초안은 정말 초안이라면서 완성도를 100이라고 따졌을 때 10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차는 각 분과별로 독립적으로 나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다른 분과끼리 협력이라든지 중복된 것들 체크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초안 중에 초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도 다른 분과와 협력하고 중복된 과제는 빼내는 동시에 빠진 부분은 추가하면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아지고 국민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다시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후에는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회의도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취약시설과 취약계층 보호 지원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후 저녁에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안 관련 코로나 특위의 민생경제 분과와 경제 1분과의 협업회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윤 당선인의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오전 제58회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전두환 씨가 재판에 불출석한 채 동네를 산책하는 모습이 담긴 대상작을 포함해 여러 작품을 관람하고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를 두고 대상작을 염두에 두고 참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역사와 사진으로 증거하는 모든 사실은 우리가 반면교사를 하든 아니면 색이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축사에서도 윤 당선인은 몇 장의 사진이 우리 사진을 바꾸고 또 역사를 변화시킨다며 사진 기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오후엔 윤석열 당선인이 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앞서 기획위원회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정부 업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늘 책임있고 또 투명한 자세를 견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청년 기획위원들에게 정부 구성 뒤 정책 결정과 또 집행 과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이 1차 예비비 규모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집무실 이전 예비비 안건이 올라갈 예정인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 대통령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예비비가 언제 통과될지가 관심이었는데요. 내일 통과가 유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 윤석열 당선인의 방침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비 안건이 상정될 것인지를 두고 설왕설래했는데요. YTN 취재 결과 청와대와 당선인 측의 실무 협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내일 안건이 올라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와 정부 측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내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집무실 이전 예비비 안건이 올라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무협의에서 합의를 본 내용으로 오늘 오후 예비비 규모에 대해 청와대에 최종 보고가 이루어진 뒤 안건 상정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보고가 끝나야 안건을 올릴지 말지 결론이 난다면서 아직 최종 확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최종 결재를 받아야 안건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 밝혔던 집무실 이전 예산은 496억 원이었지만 양측은 이 가운데 3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먼저 올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안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방침을 존중해 합동참모본부 이전 예산 등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방부와 합참 이전은 이번 달이 지나야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달에는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을 뿐 아니라
북한도 김일성 생일 110주년 등 대형 행사에 맞춰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일 징후가 있어서 남북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높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안보가 우선이라는 점에 양측 모두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에서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밝힌 이후 양측의 실무 협의는 지난달 31일부터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애초 윤 당선인이 계획한 대로 5월 10일 취임에 맞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을 완료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6월 말쯤 집무실 이전이 이뤄지고 이후 순차적으로 국방부와 합참 이전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한덕수 첫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청문회와 국회 인준을 앞둔 여야 사이에 벌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죠. 지방선거도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전국이 점점 다시 달아오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선에 승리하면서 이제 집권 여당이 됐죠. 젊은 당대표 이준석 대표에게 새 정부의 성공적 출범 또 지방선거 승리라는 새로운 과제가 던져졌는데 이준석 대표 모시고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 네. 한덕수 후보자로 이제 지명이 됐는데요. 혹시 윤석열 당선인과 계속 소통은 하셨습니까?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는요. 저도 뭐 사실 며칠 전부터 네. 한덕수 총리 유력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뭐 그래서 제가 다른 소통은 딱히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여소야대 국면에서 청문회를 통과하기 아주 유리한 그러니까 통합의 방점에 찍혀 있는 인사가 좋겠다는 의견은 여러 경로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보통은 그런 돌파를 위해서 정치인 출신들, 다선 의원 출신들이 임명되거나 아니면은 또 거꾸로 상대 정부에서 요직을 지내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통과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중에서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한덕수 총리가 지명된 후에 이제 경제 이야기 많이 하고요. 통합 또 총리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는 이유가 물론 국회 인준 청문회 통과도 중요합니다만 또 우리 지금 경제를 잘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경제도 저희가 둘로 갈라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내치에 해당하는 경제만 계속 이제 이슈화를 시켰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국내의 문제들을 가지고 경제를 다루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외치에 해당하는 외교를 해서 어떤 그 경제 문제를 틀어보려고 하는 시도는 별로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라고 하면은 통상과 외교의 경험이 두루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원활하게 풀릴 것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치와 외치를 통틀어서 경제 전문 관료로서의 특징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기대를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주미대사를 지낸 경력 때문에 안보 쪽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문제에 정통하신 것이고요. 예. 이 안보와 경제는 또 결부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파운드리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일 텐데 예. 이런 것들도 뭐 대만 TSMC와의 관계라든지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뭐 중국에 대한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외치에 가까운 것들이 국내 경제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어떤 경제학자로서 측면보다도 시야가 넓은 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관점에서 한덕수 총리 지명자만큼 뛰어난 분 없다는 것이 당 안팎의 평가입니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송곳 검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물론 강요 또 총리를 지냈다고 해서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까 이제 저와 당선인이 아까 네. 그 보도사진전에 갔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마침 또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총리 인준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박병석 의장님이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15년 전에 내가 그 인사청문회장이었다, 위원장이었다. 그래가지고 15년 전에요? 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의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때는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죠? 그러니까 네. 내가 할 때 문제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박 의장님도 본인이 이제 그 인사청문위원장 하실 때까지는 검증이 다 끝났고 아마 예. 민주당도 그래서 지난 15년간의 행적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예. 노력하겠지만은 또 그렇게 따지면은 그중 15년 중에 또 앞에 몇 년은 실제로 그 공직을 하셨던 기간이고 예. 그 뒤에도 공적인 업무를 계속 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지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짜내도 어떤 검증할 만한 분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는. 최근 언론 나온 걸 보면은 일단 2002년까지 주미대사를 지내고 네. 그 다음에도 한국무역협회장 지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김앤장에서 근무를 하면서요.
론스타 매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혹시 좀 관여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게 뭐 이분이 어쨌든 법률가로서 그런 어떤 법률 로펌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법률가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어떤 자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었을 텐데 저는 뭐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론스타 의혹 같은 그 당시에도 이 많은 세간의 의혹이 있었고 법률 분쟁도 벌어지고 해서 네. 거기에 만약 연루된 인사였다고 했으면은 벌써 우리가 이름을 들었을 겁니다. 아. 그런데 한덕수 총리 지명자께서 전혀 그런 일에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것은 네. 뭐 아마 실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하셨을 리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론스타 같은 경우에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요. 외환은행은 이제 헐값에 인수를 받아서 많은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 등이 제기가 된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한덕수 후보자가 관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원책 변호사가 오늘 인터뷰 보니까 본인이 김앤장에 가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자문 역할로 가신 것이라는 게 저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각 구성에도 이제 관심이 높잖아요. 네. 전체적인 내각도 국민들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떤 인물들이 좀 장관 후보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당선인께서 이제 뭐 할당이나 이런 배분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는 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면은 할당이란 걸 통해 가지고 뭐 처음엔 신선해 보이는 인사들을 했겠죠. 강경화 장관, 비외시 출신의 예. 국제기구 출신의 외무부 장관 만들어봤는데 그게 컨셉이었죠. 군 인사하면서도 우리가 엘리트 군인을 육성한 사관학교 출신들을 배제하는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나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김현미 장관이 저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성 내각 30% 참여시키겠다고 하면서 김현미 장관 참여하셨고 예. 그리고 또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교육 분야에 있어서 뭐 상임위 활동을 하셨겠지만 최고 전문가라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배려에 의해 가지고 그런 여성 할당에 의해 가지고 임명하셨고 이런 컨셉 인사라는 거는 초기에는 신선해 보이거나 의미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그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당선인께서 정말 실력만 보고 사람들이 인선하면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무난히 이제 국회를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저는 뭐 도덕성 면에서도 민주당이 과거에 검증을 해줬고 그리고 또 실력 면에서도 이분이 뭐 하다못해 외신 기자와도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한 굉장히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실력 면에서 흠잡을 건 없다 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지방선거가 6월 1일이니까 이제 2달도 남지 않아서 지방선거와 좀 연계되면 민주당도 총공세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고 또 오히려 민주당이 지나치게 공세를 하면 발목 잡기라고 해서 오히려 지방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문제가 될 건으로 문제를 삼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수위에서 그 사람들 검증하는데 실패해가지고 인사 실패가 일어난다면은 국민들이 그런 민주당의 지적을 타당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임명했을 때는 별 문제 없는데 당신들이 임명하면 문제가 된다라든지 예전에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검찰총장으로 적임자라고 해놓고 나중에 갑자기 자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비판을 한다든지 도덕성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그게 이제 내로남불로 또 지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당연히 민주당은 이제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이제 검증을 하는 것은 입법부로서의 본분이지만은 무리하게 선거 등을 의식해가지고 만약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의혹 제기들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선거에 악영향이 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용산 집무실 이전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지금 저희 YTN 단독 보도로 보도를 보면 내일 국무회의에 일부가 상정될 것 같아요. 496억 원을 이제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그 가운데 합참 이전 비용을 빼고 350억 원 정도를 상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 이야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대화의 물꼬가 튀었다는 이야기 정도만 저는 들었고 다만 예. 그 문제는 이 집무실 이전 자체가 결국은 차기 정부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일하겠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건 차기 정부인 우리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저 입장이었는데 네네. 이렇게라도 저는 예비비에 반영이 되는 것을 늦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좋은 판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권 인수 업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수위가 예. 저희가 이제 이번에 양당의 연합으로 치러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연합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캠프 시절에 그러니까 그 선대 본 시절에 가지고 있던 진용과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예. 초기에 좀 혼란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무리 없이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할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 인수위가 네. 5월 9일 날 어떤 정도의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몇 퍼센트 정도의 지지율을 받으면서 출범하느냐가 아마 하나의 중간고사 성적표동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용산 집무실 이전 같은 딱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가지고는 여론이 형성됐지만은 네. 아까 언급한 대로 인선을 올바르게 하느냐, 정부 조직법을 어떻게 짜느냐 이런 본 게임에 대한 것은 하나도 평가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인사의 면면이라든지 정부 조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앞으로 관심 많아지시면은 거기서 진검승부가 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국민이 아직 평가할 내용이 많을 것이다. 그 평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용산 집무실 이전 같은 경우에는요. 애초에 그 구정부였던 문재인 정부와 신정부인 윤석열 정부 간에 그 마찰 때문에 이슈화가 된 것이지 네네. 이거 자체가 인수위의 원래 본질적인 역할은 아닙니다. 어떻게 정부를 설계하고 인사를 준비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예. 이 부분은 아직까지 한 장도 책이 안 넘어갔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이제 지지율 잠깐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과거 정부의 그 당선인 지지율보다 좀 낮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반대 여론 뭐 박빙인 것도 나오지만 반대 여론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너무 서두른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용산 집무실 이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정부의 어쨌든 그 집무실 위치에 대해 가지고 구정부가 너무 섣부른 관여를 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이제 안보 공백이라든지 이런 좀 다소 국민들에게 위기감을 증폭시키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했기 때문에 초반에 그런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잘 마무리되면은 결국에는 국민들이 5월 10일 날 보게 될 것은 지금까지 항상 구중궁궐처럼 보여졌던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개방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도 항상 탈권위를 지향했고 네. 지금도 이제 정치인 되어서도 제가 가까이서 봐도 탈권위를 지향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탈권위 정부의 상징적인 그런 첫 행보로 청와대 개방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용산 집무실 이전을 표현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청와대 개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보다 청와대 개방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예. 사실 왜냐하면은 그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결국에는 국민들과의 소통 거리를 줄이고 언론과의 소통 거리를 줄이겠다는 그 탈권위 행보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사실 당선인 입장에서 더 편한 공간은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불편을 마다하면서까지 소통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국민들께 높게 평가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6월 지방선거 이야기 잠깐 하고 갈게요.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에 안철수 위원장을 지금 제안하셨습니까? 추천하셨습니까? 아직 안철수 대표 쪽에다가 직접적인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 만약 합당 이후에 당에서 역할을 하신다면은 그 첫 무대는 당연히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의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번에 인수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은 또 그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안철수 대표께서 그 요청을 마다하실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안철수 위원장이 내년에 당대표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준석 대표가 내년에 임기가 끝나면 내가 할 일을 다 안 했을 경우엔 재도전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 이건 제가 약간 반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요. 그렇군요. 예. 제가 2020년에 총선 치르면서 제 나름대로 지역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당 변수가 생기니까 제가 참 선거에서 난감해지더라고요. 중앙당 리더십의 문제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전국 단위로 영향 끼치니까. 그래서 제가 내년에 만약 당대표로 제가 봤을 때 정말 훌륭하신 분들, 네. 당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지역 가서 재준비하는 게 낫죠. 네. 근데 약간 제가 봤을 때는 2020년처럼 리더십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치가 된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당 대표로서 일단 지난 대선에서 승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도 승리를 해야 될 텐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이번 선거를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무래도 지난 대선에서 분출된 어떤 지역별 민심이라는 걸 보면은 네.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그간이 향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잘 분석해가지고 아주 타겟팅된 공약과 타겟된 전술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많은 승리를 가져와야 됩니다. 네, 많은 승리를 가져와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경기도 경우에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한 5%포인트 넘게 앞섰더라고요. 이번 지방선거도 혹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던데.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를 지낸 직후였다는 특수한 상황도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도 외곽 지역 가면 갈수록 교통 예.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SOC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예. 그런 것을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당은 이제 인수위 단계에 들어선 우리 여당 이제 곧 예비 여당이 아닐까라는 인식을 많은 분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런 뭐 도로를 놓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이런 것들은 국회의 역할이라기보다는 행정부의 역할에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지역 주민이 바라는 것을 바로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지난 대선 결과보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지방선거는 근데 인물 변수가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 뭐 변수가 저희 있어서. 당도 예. 그리고 상대 당도 아직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치업이 정해지면 저희가 좀 그때부터 맞춤형 전술을 기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이 며칠 전에 여기 출연을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와 혹시 경기도지사 출마 소통을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전혀 소통한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하신 적 있어요? 제가 당대표 되고 나서부터 공적인 얘기 별로 저희가 안 합니다. 그렇군요. 이거 예. 왜냐하면 오히려 굉장히 어떤 의심이나 아니면은 또 의도적으로 또 그런 부분을 엮어가지고 공격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굉장히 그 공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자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준석 대표 이야기 나오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시위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오잖아요. 일단 이준석 대표는 그 시위 방식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신 거죠. 예, 시위 어떤 방식이- 시위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울 지하철 타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텐데요. 지난 몇 달간 전국 장애인연합회에서 전장연에서 해화역이라든지 충무로역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타고 내시는 지하철역에서 단순히 탑승 시위라는 게 아니라 지하철 문이 열리면 거기에 휠체어를 세워놓고 한 3-40분 정도 지하철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본인들의 의사를 반영시키려 했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다. 아, 왜냐하면은 지금 출퇴근하는 서울 시민들이 강자도 아니요. 우리가 보통 강자에 대한 시위는 그래도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예. 이분들은 말 그대로 이분들은 스스로가 서민이고 여기에 있어서 예를 들어 그분들을 아무리 이렇게 불편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예. 왜 그런 시위를 지속하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지속했는데 네네.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장위원회에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한 말 중에 오세훈 시장 들어선 뒤에 지속적으로 시위하는 것이 의아하다라는 부분, 그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거는 예. 박원순 시장 시절에 뭐 언제 그때 지하철에 문에 끼워놓고 지속적으로 몇 달간 시위를 했습니까? 뭐 예. 한두 번 정도야 그랬을 적이 있겠죠. 근데 지속적으로 오세훈 시장 들어서시고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몇 달간 그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선 기간 중에 잠시 저는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으면 대선 기간 잠시 중지하고 대선이 끝난 다음에 다시 재개하니까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전장현이라는 단체는요 제가 안 만난 것도 아니거든요. 예. 제가 작년 6월에 당대표에 취임했는데 작년 6월에 취임하고 나서 몇 번 만나셨어요? 8월 달에 바로 만났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만났고 이분들이 다시 만나자 했으면 다시 만났을 겁니다. 네. 근데 그간에 별다른 소통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지하철 시위로 이제 하시는 것도 의아하고 예전에 윤석열 당선인과 제가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고 나올 때도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나가려는 윤석열 당선인을 막아놓고 그 현장에서 굉장히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하시려면 얼마든지 정치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서울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관철시키겠다 하신 거는 굉장히 잘못되었다. 그 지적했는데 그 말도 못합니까? 그게 어떻게 장애인 혐오입니까? 예. 장애인 단체에서 강조하는 게 계속해서 이동권을 좀 보장해 달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 이동권이라는 것도 지금 서울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94% 정도 설치되었고 100%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시면은 지속적으로 예산과 정책에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예산 예. 같은 경우 이 경우에 서울시 의회겠죠. 민주당이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는. 자, 그럼 오세훈 시장을 만났을 때 이분들이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얘기하면 오세훈 시장이 엘리베이터 안 하겠다고 했느냐? 그것도 예. 아닙니다. 3, 4년 이내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오세훈 시장의 답변이었어요. 예. 그 답변을 들었는데도 그러면 시위를 하겠다. 이거는 뭐라고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시장이 안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시위하는 게 만약에 좀 이해가 가겠죠. 네. 근데 하겠다.
라고 했는데 시위를 하니까 이건 애초에 그냥 시위하시려고 하셨던 거 아닌가. 그럼 저를 만났을 때 제가 그럼 거기 반대했냐? 저 반대 안 했거든요. 오히려 저는 광역교통수단, 그러니까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에 대해 가지고도 장애인 휠체어 탑승 시설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윤석열 후보가 59초 쇼츠 공약을 이제 그때 냈다고 기억하시는데 세 번째가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저희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저희가 안 한다고 한 게 없어요. 저희도 저상버스 확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 답했냐면은 저상버스 확대 좋은데 지금 전기버스 도입 문제랑 이건 약간 환경 관련 문제죠. 예. 그게 진행되고 있으니 근데 전기버스는 100% 저상버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버스 도입 일정과 연계해가지고 저상버스 도입 일정을 생각하자라는 답변까지 내놨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 국민의힘에 대화를 했는데 저희가 무시하고 당신들과 대화 안 하겠다 이랬으면은 이분들이 시위하는 것이 시민들 상대로 투쟁하고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뭔가 이해가 가겠지만은 예. 지금은 지하철 엘리베이터 아무도 반대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시위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서울 시민의 반응이 안 좋으니까 이준석이 장애인 혐오한다 이렇게 가버리시면은 이거는 대화하자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는 그럼 전자연이 시위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실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동권에 대한 걸 위해서 시위하기로 했는데 이동권 시위가 아니라. 이동권에 대해서는 도대체 저희가 뭘 반대했다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장한 나머지 탈시설 아니면 뭐 교육 예산 예. 이런 거 예산을 뭐 3조 원을 증액해달라 2조 원을 증액해달라 이런 것들이 지금 주 요구 사항이거든요. 네네. 근데 요구 사항이 그거면은 서울 지하철 타는 사람들을 그렇게 멈춰 세우는 것도 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수많은 이제 요구 사항들이 있고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장애도 있지만 한국 지체장애인 협회 같이 훨씬 규모가 크고 법정 공인 단체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 단체들과도 대화하고 다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이분들이 전장현이 주장하는 탈시설 문제, 예. 탈시설 장애인 문제도 이것도 모든 장애인 단체가 동의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단체들 같은 경우는 탈시설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고 저희와 정책적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시설에서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 지원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추진하는 예. 시설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 예, 두서없이 진행돼 가지고 아. 시설에서 나온 분들이 오히려 뭐 제가 참 표현하기 좀 네, 부적절합니다만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무리하게 추진되어서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책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원하는 대로 듣지 않으면 시위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진행해 가지고는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그럼 전장현이 예를 들어 모든 장애인들의 어쨌든 의사를 모아가지고 대표성을 띈 단체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런 거 만약 뭐 말씀하실 거면은 그 제가 100분 토론에서라도 여러분 얘기 다 듣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100분 토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을 지금 못 제가 하겠다는 그래서 얘기를 1대1로 예. 하고 그리고 진행자도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김어준 씨 얘기했지만은 뭐 그쪽에서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대1이 절대 안 된대요. 네. 2대2 하면서 뭐 장혜영 의원을 끌어들이고 몇 가지 얘기 있더라고요. 예, 예. 저희가 뻔히 알고 있지만은 그 전장현 박경석 대표님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고요. 아, 그 박경석 그 예. 대표 예. 부인이요? 예.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분이 상임 인권위에 이제 인권위원도 지내셨고요. 장애인 담당하는. 예, 예. 그래서 인권위가 요즘도 뭐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 당 김예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김예지 의원님 비서관 하시는 분이 저 전장현이한 단체의 정책실장을 하셨던 분의 부인분이 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엮여 계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해하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지만은 사실 최근에 추진되었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굉장히 오해 살 만한 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걷어내시고 1대1로 만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혜지 의원이 직접 시위 현장에 가서 사과를 했잖아요. 네. 김혜지 의원은 뭐 개인적인 의원으로서 자격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김혜지 의원이 시위 현장을 찾은 거에 대해서 무릎 꿇고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김예지 의원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 뒤로 안 만나보셨어요? 네, 그런데 뭐 제가 예. 여러 경로로 소통은 했고요. 그런데 그 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전장현의 정책국장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김예지 의원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뭐 이런 거 영향을 줬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장현에 대해서 독선을 벌여야 한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예. 독선이라 하면 예. 탈시설 장애인 문제나 아니면 이동권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걸 뭐 20년 기다려왔다.
제가 봤을 땐 전혀 그게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동권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 많고 다른 장애인단체도 고민이 많고 전장현도 고민이 많고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예를 들어 여기서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여서 생각해야 되는 건데 갑자기 이걸 예스 노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원안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니는 반대하는 거야 이런 식이거든요. 저는 전장현 만났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동권에 대해 관심 많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광역교통수단에서 관심이 더 많다. 예, 당신들은 지하철 엘리베이터 얘기 계속 하시지만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예산의 문제고 역사별 구조도를 제가 다 봤어요. 그때도 이미. 그런데 뭐 대흥역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 그 도면 펼쳐놓고 보면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그러면은 막 200m 통로를 뚫어서 위로 올려야 되고 올라가면 사유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설치가 안 되던 것을 조금씩 고민해서 하는 것인데 이걸 뭐 94%인데 100% 빨리 안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은 이건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장현이라는 장애인 단체 역시 약자들의 사실 모임이고요. 그분들한테는 또 생존권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는 이동이 또 생존권이고 지금 현재로서 보면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예산 확보가 어려울 때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선택을 하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최소한의 효율이라든지 예. 명분이 있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저분들이 진짜 국민의힘이 말을 안 들어준다라는 구체적 정황이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에 와가지고 당사 앞에서 강한 투쟁을 하신다. 예. 그럼 국민들이 용납할 겁니다. 그거는 이준석 나와라 그러고 뭐 이렇게 막 마이크 하시고 하시는 건 용납할 겁니다. 네. 저도 나갈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서울 지하철을 막아가지고 서울 지하철을 40분씩 3호선 막히면 4호선도 막히고 4호선 막히면 2호선도 막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40분씩 많은 사람들의 발을 묶어놓고 그 서민들의 발을 묶어놓은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치권이 너희가 답을 안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지속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이건 비문명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법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아니면 인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법에서도요. 당사자에 대한 협박보다도 예. 친족에 대한 협박이 훨씬 더 중죄예요. 그런 것처럼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행동입니다. 예. 그런데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동단체 시위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런던이라든지 파리라든지 공항 파업, 철도 파업 다 하잖아요. 모든 일반 국민들 다 이동권이 다 제한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철도 노동자가 예를 들어 운행하는데 파업한다 그러면은 그건 본인들 삶과 연계되니까 이해한다니까요.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동권에 대한 요구 사항은 저분들이 100% 옳은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동권엔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말 딱 이렇게 안 들어주니까 지하철을 멈추겠다. 이게 굉장히 반감을 사는 행동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금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이준석이 장애인 혐오자라고 하기엔 직접적인 표현 자체가 없어요. 네. 예. 이준석이 한 말 중에서 장애인 혐오를 한 거 한 문장만 혹시 YTN에서도 계속 뭐 보도를 하시지만은 혹시 예. 아는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구체적인 반박을 할 텐데 딱히 없어요. 보통 이런 거 보면 아니 어떻게 장애인을 이해 못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장애인들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쓴 말이 경고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느냐 경고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저분들은 그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40분 동안 지하철에 멈췄으면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투쟁 방식을 썼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계속 무슨 뭐 혐오다 뭐 이런 것들 혐오라고 하는 거는요 구체적인 혐오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으니까 계속 뭐 경고라는 표현, 독선이라는 표현이 혐오다 이러는데 경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혐오라고 이렇게 붙일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굉장히 성역이 생긴 겁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혐오는 아니어도 내가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그게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동권 예. 시인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서울 지하철을 틀어막고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 의사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을 중지해라라고 한 것이고 불법 시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불법 시위하지 말라는 표현이 혐오로 치환되려면 그 안에 장애인이란 단어 하나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예. 하는 모든 말의 주어는 전장현은 불법 시위를 중단하랍니다. 예. 이게 뭐냐면요. 보수와 태극기 부대가 동치가 아닌 것과 비슷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의 시내에서 태극기 부대가 시위하는 방식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셔서 지적하신 것과 보수주의를 혐오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계속 썩는 거는 네네. 오히려 이제 그 전장현 분들이 이걸 장애인 혐오로 치환시켜야지만이
대중적으로 본인들이 한 행동을 정당할 수 있다는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좀 비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전장현 얘기가 좀 길어져서 오늘 출연 시간이 좀 길어지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되면 전장현의 입장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모시고 여러 가지 정국 현안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인카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총무과를 비롯해서 여러 관련 부서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해일부입니다. 네, 경찰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의약품 대리 처방 그리고 수행비서 불법 채용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20분쯤부터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인카드 관리부서, 사용 예산을 집행한 부서, 그리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부서 등이 대상이라고 밝혔는데요. 비서실과 총무과 그리고 해당 건을 감사했던 감사실 조사 담당관실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산실 같은 다른 여러 부서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PC 등을 확보해 과거 법인카드 사용 기록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약품 대리 처방과 불법 채용 등 함께 고발된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자료 확보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사건 대선을 앞두고 큰 이슈였습니다. 경기도 공무원들도 연루된 걸로 알려졌다고요? 네, 앞서 지난해 12월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도청 총무과에 있던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비서실 직원이던 A 씨에게 김혜경 씨의 약대리 처방 수령과 음식 배달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성남과 수원의 식당 7곳에서 11건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뒤 구매한 음식을 김 씨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결제를 취소하고 마치 업무에 사용한 것처럼 경기도 법인카드로 재결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김 씨와 수행비서 배모 씨를 국고 손실과 의료법 위반,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감사에 착수한 뒤 지난달 25일 배모 씨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자신이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수사와 감사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압수수색 뒤로는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남편을 계곡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받던 도중 종적을 감춘 부인과 내연남을 검찰이 공개 수배한 지 엿새째입니다. 그런데 아직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생명보험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범인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경기도 가평에 있는 용소 계곡입니다. 네, 지금 계곡 곳곳에 위험하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그곳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 계곡 일대에 위험하다는 현수막이 계속해서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 오른편에 있는 이곳 현수막에서는 지난번에 다이빙 사고로 장비 없이 뛰어들어서 숨진 인명사고가 났었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에 윤모 씨가 이곳에서 숨진 뒤 이곳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내 이모 씨는 이렇게 헤어질 줄 모르는 남편을 아무 장비 없이 뛰어내리게 하고 구조 요청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4m 수심의 깊은 계곡인데 범행이 있던 여름엔 물이 더 불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범행 시각은 해가 넘어간 밤 8시였는데요. 현장엔 내연남 조한수 씨도 있었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아무도 안 가는 어두운 계곡에 간 일행이 매우 의심스러웠다고 합니다. 사망사고 5개월 뒤엔 이 씨가 윤 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려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계약 만료 4시간 전에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 지급을 거절했는데요. 유족의 지인도 단순 변사가 아니라며 경찰에 신고해서 이 씨와 조 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둘은 살인 혐의를 받게 됐는데요.
통화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이 씨와 조 씨가 앞서 2번이나 윤 씨를 살해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 넉 달 전인 같은 해 2월엔 강원도 양양 펜션에서 보거 피가 섞인 음식을 먹였고 그 뒤 5월엔 용인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습니다. 당시에도 이 씨가 직접 윤 씨를 물에 빠뜨리려고 밀친 걸 두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 씨가 과거에 사귀었던 남성들도 석연치 않게 숨졌다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이 씨와 윤 씨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자 지난 1월 수배를 내린 뒤 뒤쫓고 있습니다.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출국 금지 조치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적에 커다란 성과가 없어서 지난달 30일 공개 수배로 전환한 뒤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검거하면 최근 거론되는 다른 의혹과 관련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계속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가평에 있는 용소 계곡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조현진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살인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면서 더 무거운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27살 조현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충남 천안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집에 피해자 어머니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무참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조 씨의 범행으로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가 침해됐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의 유가족, 특히 범행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어머니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조 씨가 초범인 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살인 범죄의 무게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약하다며 더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연쇄 살인범 아니고는 좀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많이 나와봐야 한 20년 정도 생각을 해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15년, 20년, 23년 그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일주일 내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의 첫 출근길입니다. 한덕수 후보자 오늘부터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분이라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설명이지만 국회 인준 가능성도 발탁의 기준이 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덕수 후보자 진보와 보수 정권을 넘나들면서 역대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먼저 김대중 정부에서는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에 취임한 뒤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재직 시절 직원들로부터 일이 취미인 사람, 지독한 일벌레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경제관료로 기용된 한덕수 후보자, 관료 출신으로 무색무취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2005년 3월 부총리 취임 이후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색깔 없는 경제부총리가 되겠다며 자신에 대한 평가에 정면 대응했습니다. 2007년엔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로 지명돼서 인사청문 절차를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경제 운영과 주요 국정과제의 마무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첫째,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선 초대 주미대사로 임명돼 3년간 일했는데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한미 FTA 후속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한미 FTA 전도사란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FTA 비준에 대한 국민의 어떤 지지를, 미국 내의 지지를 좀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미 행정부 또 의회에 대한 그러한 설득 작업도 계속 해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 또 박근혜 정부 때는 무역협회장에 취임해서 민간 영역에서도 자신의 영향을 발휘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영을 넘나들며 나랏일을 맡아서 전문성을 인정받았지만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을 무난히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어물쩍 안 넘어간다며 선거용 총리 그리고 바지 총리라고 지적하며 이번 주 안에 인사검증 TF를 꾸리기로 했고요. 정의당도 저축은행 사태 책임과 론스타 사건 연루 의혹에 관해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인준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은 한층 더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을 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가 총리가 되기 위해선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죠.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였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최창열 용인대 교수님,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과 함께 이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두 분 모시고 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하다라는 이야기를 두 분하고 그렇죠. 같이 이야기했는데 지명이 어제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경력이 너무 화려해요. 경력이 너무 화려하고 예. 외교, 그야말로 통상, 네. 경제, 또 민까지. 박근혜 정부 때는 또 무역협회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말하는 것처럼 민관을 아우를 수 있는 뭐 이러한 것도 되고. 예. 어디 이제 경력이나 여러 가지 그동안의 어떤 경험 이런 걸로 볼 때는 흠 잡을 데가 없어요. 네. 그 대신 이제 공직에서 그만둔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 이제 인사검증에서 이제 밝혀지거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벌써 이제 론스타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시민단체에서도 2011년도 저축은행 사건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얼마나 쟁점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윤석열 당선인은 상징성, 파격, 참신, 그 인사로 뭔가 메시지를 주는 이러한 쪽을 거부한 것 같아요. 안정되고 입증되고 네. 그리고 이제 경제, 관료 뭐 이런 쪽에 방점을 두고 윤석열 당선인이 한덕수 총리, 전 총리죠. 네. 전 국무총리를 내정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노동일 교수님은 아쉬운 점은 없습니까? 아쉬운 점 보통은 이제 이게 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첫 번째 총리는 뭔가 좀 참신한 그리고 새 정부의 어떤 국정 지표를 알 수 있는 그런 상징성 인물 이런 걸로 보통 이제 기대를 많이 하는데 네. 윤 당선인 본인 자신이 워낙 참신하잖아요. 정치 경험 전혀 없고 예. 영선이고 네. 검사만 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 나오는 게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고 하는 것도 윤 당선인을 찍은 사람들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지 이게 네. 앞으로 국정을 잘할 것이다 이런 기대는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제로 선택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참신성을 좀 희생하더라도 안정성을 택하고 본인이 좀 윤석열 당선이 좀 부족한 대통령으로서 네. 조금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이 한덕수 총리에게 맡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 보면서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요. 네. 보통 이제 그런 처음 인사하는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총리가 지명이 되면 구체적인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 하고 끝나는데 장시간에 걸쳐서 국정 운영 지표로 한 4개인가 있죠. 예. 뭐 재정 건전성 확보, 국가 안보 게다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완벽히 준비된 분이죠. 그렇군요.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하면 당장 총리할 수 있는 분이니까 네. 그런 점에서 뭐 아쉬운 점은 분명히 뭐 참신성 이런 점은 좀 희생한다 치더라도 결국 선택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 안정에 방점을 찍은 그러한 지명이었다. 두 분 다 같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 인준이 필수입니다.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송곳 검증을 약속했는데요. 자, 오늘 여야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덕수 전 총리를 차기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국민의힘이 그랬던 것처럼 무조건 발목 잡기와 흠집 내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엄중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내각을 통할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췄는지를 면밀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정밀한 인사 검증이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리 당략적 정치 공세와 공연한 트집 잡기, 과장된 검진 내기는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발목 잡기에 불과합니다. 검사 사칭, 무고죄, 음주운전 등 전과 사범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그와 다른 도덕성 기준을 요구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매우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인 만큼 민주당이 정략적 계산을 버리고 제1야당의 품격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호남 출신으로 정권을 넘나들면서 중용이 됐죠. 경제수석했죠. 또 경제부총리했죠. 또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 총리까지 지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인사청문회 무난히 통과한 전례가 있는데요. 민주당은 역대 정부 이력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하고 인준을 통과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제 대개 정권 초기에는 총리 후보자들이 굉장히 난관을 많이 겪었어요. 네. 서리 꼬리를 많이 달고 있었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떠한 이제 쟁점들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또 언론이 또 검증을 하겠죠 그동안 이제. 그렇죠. 예. 언론이 지금 나타난 것들은 이제 외형적인 화려한 것들이 나타나 있는 거고. 근데 이 청문회 보면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후보자 요인, 후보자의 도덕성. 결함이라든지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 네. 국회 여야 관계. 여야 관계가 지나치게 냉각됐으면 후보자가 별 문제가 없어도 상당히 후보자 희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정치적으로 이제 떨어뜨려야 되니까 낙마시켜야 되니까 이런 요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선거 요인. 지금 선거 요인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선거에서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 과도하게 발목 잡기로 비치면은 불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걸 더 쟁점화 시켜가지고 어쨌든 윤석열 정부 초기 출범을 좀 어렵게 만들자. 그러한 게 민주당에게 이제 유리하게 느껴지면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후보자 요인 그 자체는 큰 문제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는데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야 관계 문제라든지 선거 요인 이런 정치적 요인들이 의외로 청문회나 국회 인준 과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론스타 사태 관여 여부 등이 새로운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더라고요. 이번 청문회에서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그 이전에 관료로서 행적 이런 것들은 검증을 여러 차례 받았죠. 받고 이제 청문회까지 통과했고 인준투표까지 받았고 총리로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 행적은 지금 새롭게 떠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론스타 사건도 사실 뭐 본인이 정책적으로 관여했을 뿐이지 무슨 뭐 김앤장 고문이나 이런 것을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연 이제 그야말로 관료 퇴직 후에 어떤 행적이 있었는가 이 부분은 아직도 잘 모르는 거죠.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김앤장 뭐 고문으로 계속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거기서 무슨 보통 대개 이제 김앤장 같은 데는 뭐 정말 입법, 사업, 행정, 국가의 삼부가 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많은 고문을 이렇게 그 고액 급여를 주고 있을 때는 뭔가 역할을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이름만 걸어놓고 고액 급여를 주고 뭐 또 이 사무실을 주고 기사 딸린 차를 제공하고 그럴 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얼마를 받았는지도 이제 공개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또 고문료가 또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낙마한 분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철저하게 검증이 되면 어떤 또 그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한덕수 후보자 이 론스타 관련해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론스타 사태 관여의 논란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를 한 적은 있지만 김앤장이라는 제 그 사적인 직장에서의 관여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 일에 관여된 적이 없다. 그 일에 직접 관여된 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론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환은행을 이제 헐값에 사들여서 많은 차익을 남겼다 이런 논란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재판이 어떻게 됐어요? 본인이 그 헐값 매각 사건 자체는 이제 뭐 종료가 됐지만 예. 결국 나중에 이제 론스타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있습니다. 그 정부 상대 투자자 소송이- 국가대소송이라고 그러죠. 그렇군요. 예. ISD라고 하는 예. 그 소송은 아직도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김앤장이 그걸 대리하고 있고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 대리하고 있고 이제 그 문제에 과연 혹시 현재 한덕수 내정자가 뭐 조언이든 뭐든 간에 어떻든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예. 어쨌든 그 김앤장이라는 그 로펌이 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덕수 정총리도 있었다. 어쨌든 상당 기간 동안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관여한 바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런 것들도 아마도 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마도 지금 이제 얘기 듣기로는 그 ISD 소송 결말이 곧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판결 그 결과가. 예. 그렇다면 그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지 이 판결 과정에서 또 어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지 네. 이거에 따라서 좀 큰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이 또 본격적으로 검증에 나서면 여러 가지 의혹도 새롭게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총리 후보자가 내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이제 내각 인선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당선인 측에서는 지금 경제 원팀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서 경제라인 핵심축 경제부총리로 추경호 의원,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들으셨죠? 워낙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저렇게 이럴 저희가 것을-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나와 있네요. 화면에 나오는데 지금 윤석열 이제 이 인수위를 보니까 인수위에 이제 조각에 관련된 걸 퍼즐 맞춰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예. 청문회 기간이 있으니까. 네. 근데 대체로 보면 이렇게 예상 외의 인물을 발탁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대체로 이제 우리 아까 지금 한덕수 내정자 말씀 그렇네요. 나눴습니다만 예. 여기 대체로 거론되고 입증되고 검증이 좀 된 바 능력이나 역량에 있어서 뭐 도덕적인 건 좀 별개로 치더라도 되게 그러한 인물들을 기용할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네. 외교 라인도 그렇고 안보 라인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아까 화면에 나왔던 이분 추경호 현 국민의힘 의원이라든지 최상목 전 기재부차관 이분도 이제 보수 정권에서 이제 기재부 차관을 했던 분인데 네. 이런 분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 아마 이런 사람들로 경제팀을 꾸릴 것 같아요. 경제수석이라든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경제부총리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경제팀 아닙니까? 네. 이런 분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일단.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또 외교장관 후보군요. 박진, 또 조태용 의원 이렇게 후보군이 압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미국통, 정통 외교관으로 불리는 인물들입니다. 지금 북한 도발 위협이 커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한미 동맹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를 싣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노정일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까요? 아니 뭐 그건 예. 제가 알 수 없죠, 뭔데. 두 분 다 뭐 능력 면에서나 조금 전에 뭐 경제부총리로 거론되던 분들 다 뭐 능력 면에서 누구도 뭐 흠을 잡을 수 없겠죠. 저 엘리트고 일 잘하고 라는 걸 평가를 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이죠. 현역 의원들을 내각에 기용하는 건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 오랜 예. 소신입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인데 내각제처럼 지금 국무총리가 있죠. 네. 내각제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지만 현역 의원들을 특히 이제 지역구 의원들을 기용하면 겸직하지 않습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전 둘 중 하나는 분명히 소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둘 중 모두에서 100% 역량을 어떻게 발휘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좀 장관이 되면 지역구는 유권자들의 어떤 그 업무적인 소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꼭 우리나라에 많은 그 인재가 있는데 의원들만을 해야 될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원들은 의원 일에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의원들을 기용하면 지금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국정이 정파적으로 흘러갑니다. 아무래도 정파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지금 뭐 어떤 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뭐 장관이기 전에 뭐 의원이다 얘기하면서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저런 행정부 국회의원들은 행정부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 전 어떤 특정 정파의 봉사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원들은 아무리 역량이 출중해도 본인이 만약 장관에 기용된다면 의원직을 내놓고 그리고 전념하라 이겁니다. 그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비용 지금 예비비를 놓고서 당선인 측과 그 청와대가 갈등을 빚었었는데 내일 국무회의에 관련 예비비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496억 원 전부는 아니고요.
합참 이전 비용은 지금 제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 지금 신구 권력 갈등을 풀 수 있는 어떤 실마리 계기가 될까요? 실마리가 될 텐데 예. 오늘 아침에 박수현 청와대 수석 얘기에 의하면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300억 그렇습니다. 예비 대통령 입금. 보고를 거쳐서 결정한다고 하니까요. 좀 아직 오늘 확정은 협의가 된 것 같지 돼서 않고요. 예. 오늘 협의가 된 다음에 이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내일 이제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느냐 여부가 결정될 것 같아요. 네. 이 문제가 이제 사실 뭐 청와대와 인수위 간에 굉장히 갈등의 진원지 같은 게 됐는데 지난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났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은 발언은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협조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검토한다라는 말에 방점이 찍혔느냐, 네. 협조하는 거에 방점이 찍혔느냐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좀 단서가 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300억 예비비도 496억을 원래 요구했던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기자회견할 때 얘기한 게 496억이었는데 그중 300억이라도 일단 예비비가 통과돼야지 뭔가 시작이 될 텐데 지금 인수위 측에서는 300억 가지고는 안 된다.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차피 이 문제가 여전히 정권 출범할 때까지 지금 신구 권력 간에 신구 정권 간에 전 불화의 씨앗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내일 상정되고 또 통과가 될까요? 노동현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이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회동했을 때도 뭐 면밀히 살펴서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 했지만 협조하겠다는 쪽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협조 안 하겠다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처럼 집무실 이전하는 건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니까 정권이 결정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쪽은 협조하겠다.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무리하게 막 뭐 옮기거나 하지는 말라. 이런 정도 조건을 걸고서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기간 날짜를 잡아서 절차를 거쳐서 한다면 충분히 저는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만약 도저히 전혀 협조하지 않더라도 당선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얼마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간이 좀 벌어진다, 좀 차이가 난다 뿐이니까 이건 현 정부에서도 좀 협조할 건 해야 되고 저는 더더구나 앞으로 청와대가 개방이 되고 국민에 돌려진다면 그거 굉장한 공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경복궁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도 그에 협조했다 공헌하에 라는 쪽으로 현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동의 업적으로 저는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도 약속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 정권 때도 청와대 집무실 이전은 계속 공약됐고 추진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죠.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된 인물들 가운데 한 명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죠. 송영길 전 대표인데요. 관련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 바깥에 있는 참신한 분이 그 당의 유력한 당 대표가 딱 앉아서 경선하자고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리고 이낙연 선배도 송영길 대표가 나오겠다고 하는 판에 그러면 한참 후배하고 경선합니까? 하산 신호를 내린 기수가 갑자기 나홀로 등산을 선언하는 데서 생기는 당과 국민의 혼선을 정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대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한 지 얼마 안 돼 큰 선거의 후보를 자임한 데 대한 대국민 설명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를 놓고서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는데요. 두 분은 송 전 대표 출마 결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론적으로 볼 때 송 전 대표죠. 송 전 대표는 대선의 패배에 책임이 있어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출마를 접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게 특히 민주주의라는 게 책임성, 대표성, 반응성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책임을 져치거든요. 그 권력을 잡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전 대표가 또 다시 출마한다? 이건 좀 아닌 거고 또 하나가 이런 원론적인 측면 말고 지금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가 이제 뒤에서 후방에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자꾸 지금 이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 아주 굉장히 수위가 좀 높잖아요. 지금 사과하고 설명해야 된다. 당 패배에 대해서 대선 패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86세대 용태론을 얘기했던 분이 송영길 전 대표예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86 대표 용태한 그걸 지금 김민석 의원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 말하면 원론적인 말씀 제가 드렸는데 또 내부를 들여다보면 친문과 친명 간의 어떤 계파 갈등 양상 같은 것들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부담이 커요, 민주당이.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부담을 안고 굳이 송 전 대표가 출마를 강행할 이유가 있을까? 저 정치인들이야 뭐 나름 다 계산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친명 대 친문의 계파 갈등이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좀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저는 썩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처음에 일단 주소지 옮기고 서울시장 출마 선언할 때는 이제 독배론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배론이라는 것은 참 출마할 사람이 없으니까 남 내키지 않지만 억지로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차출론이라고 했는데 뭐 이런 일부에서는 자출론이라고 선당 후사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일부에서는 뭐 자출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좀 저도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낙연 대표도 출마할 생각은 있다는 거예요. 단 추대되면. 그렇군요. 아까 우상호 의원이 얘기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낙연 대표가 어떻게 한참 후배인 송 대표와 경선하겠냐. 그 얘기가 지금 일부 지금 나오는 의원들 사이에서 이낙연 대표가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데 송 대표가 먼저 저렇게 문을 떼어놓고 딱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그럼 이낙연 대표가 뒤에 가서 나도 출마하겠다 그러면 경선합시다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리 속된 말로 알박기 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미면에는 지난번 대선 경선의 연장전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연장전이라는 거죠. 지금 보면 송 대표 출마할 때도 정성호, 김남국 두 의원이 절로 찾아가서 얘기했죠. 그리고 김동연 경기사 출마 그 해도 정성호, 김남국 두 의원이 배석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재명 후보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나 이런 분들의 출마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당내 갈등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정리가 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 근황이 담긴 사진 공개가 됐는데요. 잠깐 요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비공개로 해왔던 SNS 계정을 공개로 전환했다고 그러고요. 지금 사진이 잠깐 나오는데요. 당선인 취임식 전에 저렇게 이제 공개 활동을 조금씩 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창일 교수님.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동안 뭐 도이치 주가 조작 뭐 의혹이라든지 뭐 무슨 경력 허위 작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졌던 건 사실이에요. 공개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선거 지났고 뭐 나중에 밝혀질 부분이 있으면 밝혀질 것이고 이제 공개를 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는 걸었다고 봐야 돼요. 5월 10일 날 취임식 날 당연히 남편이 취임하는데 당연히 참석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너무 이제 베일에 가려 있는 건 좋지 않잖아요. 이제 선거 끝나고 그래서 아마 평상복 차림으로 저렇게 이제 나온 모습이 전 공개된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노동현 교수님은 앞으로도 저런 사진들이 많이 나올까요? 글쎄요, 저게 이제 뭐 어떤 공식 일정을 위한 뭐 사전 워밍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식 활동 안 할 수가 없죠. 당선인 배우자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 취임하면 취임식부터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해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부터 뭔가 좀 여론도 좀 살펴보고 저런 것들 띄우면서 애드벌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론도 살펴보고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저렇게 뭐 후드티에 청바지, 뭐 맨발에 저런 신발 신고 하는 것은 또 일종의 연출 같은 생각은 듭니다. 현재 김정수 여사의 옷 논란이 되는 것과 대비해서 뭐 지나친 음모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도 저는 청와대나 당선이나 주변에서 저걸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런 사진이 공개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마 염두에 둔 저런 연출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현 용인대 교수님,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 도시 부차에서
저지른 민간인 집단 학살 의혹에 대한 증언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고 유엔도 만약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라며 자체 조사를 시사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의 작은 도시 부차. 폐허로 변한 거리에 사람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거리를 걷다가 혹은 급히 도망치는 길에 끔찍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손을 뒤로 묶인 채 총살을 당한 시신. 고문의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은 러시아군이 키이우에서 철수하기 전 이유 없이 민간인을 총으로 쐈다고 비난했습니다. Ішов брати дрова, і відки не візьмись, вони почали стріляти. То попали чуть вище п'яти, ну, кістку, роздробили повністю. 전쟁이 휩쓸고 간 도시는 거대한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CNN은 부차의 한 교회에서 집단 매장지가 발견됐다고 보도했고 부차 시장은 매장된 시신이 300구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여성 집단 성폭행 정황을 보도하며 점령지 여성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금까지 민간인 시신 410구를 수습했다며 전쟁 범죄로 추가 기소하기 위해 잔악 행위를 문서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Вбиті представники місцевого самоуправління, вбиті діти, вбиті літні люди, вбиті чоловіки. У багатьох з них зав'язані руки, сліди катувань. 미국은 부차 학살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 러시아와 무역을 이어가고 있는 나라에 대한 2차 제재를 비롯해 광물, 운송, 금융 분야의 추가 제재가 거론됩니다. 유엔도 민간인 학살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라며 유엔 차원의 조사를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부차에서 민간인 집단 학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상과 사진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서방 언론을 위해 연출한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러시아는 자국 통화인 루블화로 결제하는 교역 상품 목록을 천연가스에서 다른 상품들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당분간 루블화 결제가 전형적인 결제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 같은 방식이 다른 상품 그룹들로 확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유럽연합 EU 회원국 등 비우호국 구매자들이 이달 1일부터 러시아 가스 구매 대금을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결제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난달 곡물 수출량이 2월과 비교해서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지난달 옥수수 수출량은 110만 톤, 밀은 30만 9천 톤, 해바라기유는 11만 8천 톤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곡물이사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0년부터 2021년 기간 세계 4위의 곡물 수출국이며 대부분의 상품은 흑해를 통해서 수출합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도 알려진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최종 판단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수사팀이 이번 주 안에 이정수 지검장에게 정식 보고할 예정인데 결국 무혐의로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알려달라고 강요했다는 의혹. 지난 2020년 3월 MBC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진 채널A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동재 전 기자가 당시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해 검언 유착 의혹으로도 불렸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관계자가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한 검사장이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철 막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건 해보면 하지. 교도소에 편지를 썼거든요. 이렇게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너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걸리면 되지. 이후 검찰은 이 전 기자와 후배 기자 백모 씨만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까지도 한 검사장에 대해선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수사팀은 이번 주 안에 한 검사장을 무혐의로 결론 내린 보고서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의 불기소를 권고하고 수사팀에서도 그간 여러 차례 무혐의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정권자인 이성윤 전 지검장과 이정수 현 지검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지 못했다는 게 수사가 더 필요한 주된 이유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검사장과 윤 당선인에 대한 현 정부의 반감이 작용했다면 이제는 오히려 윤 당선인의 뜻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이 지검장도 수사팀의 뜻을 수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바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미 한 차례 중단했던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을 통해 한 검사장을 표적으로 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제 생각에는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검찰청법과 여러 법률에 근거한 체계에 맞지 않느냐. 2년여를 끈 채널A 사건 속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처분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과 박범계 장관의 결정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1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완만한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지난 2월 22일 9만 9천 명대 확진 이후 41일 만에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12만 7,190명으로 전날보다 10만 명 넘게 줄었고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해도 6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하루 사이 숨진 환자는 218명으로 누적 17,453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20명 줄긴 했지만 여전히 1,108명으로 여전히 많습니다. 정부는 일주일 평균 확진 추세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기준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28만 5천여 명으로 지난달 18일 기준 주간 평균 40만 5천 명 정점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결합한 XE 변이 감염 사례가 영국 등에서 확인된 가운데 방역당국은 XE 변이에 대한 대처나 전략은 큰 차별점이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XE 변이가 전파력이 좀 더 빠르다는 평가가 있지만 대처나 방역 전략이 달라질 정도의 차별점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8명에서 10명으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밤 11시에서 자정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명까지 가능하고 동거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인력은 예외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 격리기간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검사일로부터 7일간 격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영국은 성인 확진자의 경우 5일, 소아 청소년은 3일만 격리하는 등 격리기간을 단축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이 워싱턴 DC에 도착해 본격적인 방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단장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동맹을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 5월 한미 정상회담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박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허심탄회하게 양국 간의 공통의 국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특히 북한이 지금 ICBM을 발사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데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안보 공약, 그리고 한미 동맹의 포괄적인 전략 동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심도 깊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아시아 방문을 아마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한미 정상회담도 자연스럽게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께서 잠깐 이렇게 들리는 드랍바이 하는 것도 좀 열려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예,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관리와 운영 부실 논란으로 고발당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등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 등 시민단체는 노 위원장이 이끄는 선관위의 부실한 운영 때문에 사전투표 과정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대장동 검찰 수사팀의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좌천됐던 부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자로 유경필 수원고등검찰청 검사를 의원 면직했습니다. 앞서 유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직후인 지난해 11월 4일 방역 지침을 어기고 다른 검사들과 쪼개기 회식을 한 사실이 YTN 보도로 알려져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봄과 함께 돌아온 프로야구. 올해는 관중석 100% 입장과 취직이 허용되면서 진짜 야구로 돌아왔습니다. 시작부터 개막을 축하하는 진기록과 짜릿한 승부가 이어지면서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만에 관중석 100% 입장이 허용된 2021 시즌 프로야구 개막전. 치맥을 즐기고 춤추고 박수치며 응원하는 모습이 마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빈자리도 많습니다. 전국 5개 구장을 찾은 관중은 토요일 6만 6천여 명, 일요일 4만 2천여 명으로 수용 인원의 절반 수준, 한 구장도 매진되진 못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팬들에게 다시 오라 손짓하는 듯 선수들은 화끈한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백미는 SSG 폰트가 선보인 완벽한 투구. 한 이닝에 3명씩 9이닝 동안 27명의 타자만 상대하면서 안타나 볼넷, 실점 없이 단 한 명의 출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출범 40년 만에 첫 퍼펙트 투구라는 대기록을 세울 뻔한 건데 팀이 점수를 한 점도 못 내면서 무산됐습니다. El plan era tratar de atacar a los bateadores lo más posible, tratar de hacer los menos picheos y resultó porque ellos fueron bastante agresivos con mi recta y eso me dio la oportunidad de lanzar los 9 innings. SSG는 폰트에 이은 노장 노경훈의 역투로 개막 원정 2연승을 챙겼고 한지붕 두 가족, 두산과 LG도 나란히 웃었습니다. KT와 삼성, 키움과 롯데는 짜릿한 승부를 펼치며 한 경기씩을 나눠 가졌고 NC와 기아, 한화는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NC는 이번 주 홈에서 롯데와 펼칠 낙동강 더비 3연전에서 이적생 손아섭을 내세워 첫 승을 노립니다. 여기에 돌아온 김강현의 복귀전까지 이어지면서 야구의 계절은 뜨겁게 달아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한국 선수들이 LPGA 투어에서 16개월째 메이저 대회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김효주가 공동 8위로 유일하게 톱10에 진입한 가운데 최은정은 홀인원으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김상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제니퍼 컵초가 자신의 생애 첫 우승을 메이저 대회에서 달성했습니다. 컵초가 제시카 코다를 2타 차로 따돌리고 마지막 포피 연못의 주인공이 되는 사이 한국 선수들은 김효주가 공동 8위, 박인비가 공동 35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6개 대회 연속 메이저 무관의 부진을 이어갔지만 최은정이 181야드 파3 17번 홀에서 행운의 홀인원을 기록했습니다. 4번 하이브리드로 친 공은 그린을 6-7m 정도 구르더니 홀컵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최은정은 환호하는 갤러리들과 하이파이브로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해 12월 결혼한 4개월 차 신부 최은정은 고급 SUV 차량을 부상으로 받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어린이병원에 $20,000를 기부하게 됐습니다. Done! Like it! I changed car! Super sad before when I play here, but I make a good memory here. So I try whole my life is good memory here. Make a 홀인원. PGA 투어에서는 김시우가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파5 14번 홀 벙커에서의 세 번째 샷. 깃대로 향하던 공이 홀컵에 떨어지면서 이글로 연결됐고 전반 보기 3개로 타수를 잃던 김시우는 후반 3타를 줄여 공동 13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완연한 봄 기운을 느끼기 좋은 요즘입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오늘 서울 기온 16.4도까지 올라 포근했는데요. 절기 청명이자 식목일인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하늘 자체는 맑아도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로 공기가 답답한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과 내일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강원 영서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내일 하늘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는 가운데 아침까지 내륙에는 서리가, 산간에는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5도, 광주 4도, 대전은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6도, 광주 18도, 대구는 21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 오전에는 내륙 곳곳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